한국이 뭘 만든다고요? 첨단 기술 만드는데 한국이 거기에 왜 끼어듭니까? 우린 지금 초인류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한국 따위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무시하는 한 미국 CIA 요원이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첨단 기술에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고개를 저었다는데요. 그런 그가 우연히 한국에 방문하여 확인한 기술의 수준이 상상밖이라며 길길이 날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CIA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기술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저희 생각은 정말 부족했습니다. 편견 덩어리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1980년대 후반,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서 아시아 각국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관한 두꺼운 파일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중국 관련 자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얇디얇은 몇 장의 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분단된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곳, 북한의 위협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는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나 경제 발전,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대단하더라. 중국의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국 이야기가 나와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동북아시아 균형을 위해 중요한 곳, 이런 식이었어요. 한국 자체의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이 지원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그런 모습에서 벗어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기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거대한 시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냥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매일 정보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추측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기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한국은 항상 맨 뒤쪽에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언제나 일본과 중국이었어요.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중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타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삼성이나 LG라는 회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회사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 기업들을 따라하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훨씬 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도 한국 문화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사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 경쟁이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을 단순히 정치적 혼란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게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항상 수동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영향을 받기만 하는 나라 정도로 여겼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편견들은 제가 실제로 한국과 마주하게 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30년간 정보 분석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1994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CIA 내부에서는 냉전이 끝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존의 군사 정보보다는 경제와 기술 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한국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덤으로 챙기면 되는 정도였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던 한국이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말이에요. 당시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곧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였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좁았는지도 깨닫게 되고요. 제가 한국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의 CIA 생활 중에서 한국과의 만남은 제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생관까지 바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해서 소용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부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편견에서 시작해서 감탄으로 끝나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거든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제가 어떻게 한국과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30년간 전문가 노릇을 하면서도 이렇게 틀릴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모습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1994년 가을이었어요.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기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지루한 발표들을 듣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간 자리였습니다. 그냥 정례적인 업무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컨퍼런스 장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회의실 전체에 퍼져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별로 맛있지도 않은 음식이었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젊은 아시아계 남자가 앉았습니다. 혼자서 뭔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글자가 한글인 걸 보고 조금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인가 보다 했죠.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CIA에서 오신 분이세요? 영어가 정말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거의 미국인 수준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까 발표하실 때 봤거든요. 아시아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이 제 발표를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김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KAIST에서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AIST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한국의 공과대학 정도로 생각했죠. 김 박사는 제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특히 아시아 각국의 기술 수준 비교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곤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한국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 박사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그때 김 박사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야기해 드릴까요? 양자 컴퓨터.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아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김 박사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기존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컴퓨터예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박사의 지식 수준이 정말 높았거든요. 복잡한 물리학 이론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학 교수 같았어요. 아니, 정말 뛰어난 연구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나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었어요.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나름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정말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김 박사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의 연구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연구비도 충분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도 대단해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양자 얽힘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양자 얽힘. 저는 그 용어조차 생소했어요. 김 박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두 개의 입자가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현상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이상하다고 했을 정도로 신비로운 현상이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양자 컴퓨터는 이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김 박사는 한국 연구자들의 창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나라의 기술을 참고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의심스러우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놀랍기는 해요. 한국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자 김 박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거든요.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까요? 김 박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실도 구경시켜드리고 한국의 다른 연구기관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의 열정적인 반응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 박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박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1990년대 들어서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 그리고 열정적인 연구자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 연구자들의 근성도 대단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건 기본이에요. 주말에도 나와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열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연구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연구 환경과는 다른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와 끈기를 중시하는 문화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기술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정말 한국이 독자적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제 마음을 읽은 듯이 말했어요.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확실할 거예요. 저희 연구시설도 보여드리고 다른 연구자들도 만나 뵈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을 직접 가봐야겠다고 말이에요. 30년간 정보 분석 일을 해왔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와 헤어지면서 저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뭔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보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교육 수준, 기술 투자 현황 등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김 박사와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만약 그날 김 박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저는 설렘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김 박사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한국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또 다른 편견에 빠지는 걸까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예요. 1995년 봄, 드디어 저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공항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어요. 전자 안내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영어로 안내해주는 직원들도 많았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처리되는 시스템,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박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를 보니 반가웠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의 환한 미소가 저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넓고 잘 정비된 도로, 쭉쭉 뻗은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김 박사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상과 달라요.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김 박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서울 시내 들어가면 더 놀라실 거예요. 서울에 들어서자 정말 김 박사 말이 맞았어요. 한강을 건너면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장관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다리 위로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마치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맡기고 김 박사와 함께 명동으로 갔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전자 표시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 승객들도 질서 있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동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랐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 매장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못지않은 화려함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김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직 강남도 못 보셨는데요. 거기는 더 대단해요. 강남. 저는 그때 처음 강남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다음 날 김 박사가 강남을 구경시켜줬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리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명동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아시아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세련되어 보였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김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1980년대부터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정말 빨라졌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옛날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드디어 KAIST를 방문했어요. 대전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놀라실 차례예요. 우리 학교와 연구시설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전역에 도착해서 KAIST 캠퍼스로 향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들이 넓은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대학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저기예요. 김 박사가 가리킨 건물로 걸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복도부터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최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컴퓨터들, 측정 장비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정밀 기계들이 연구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게 양자 컴퓨터 연구 장비들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장비를 보여주면서 어떤 실험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장비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특히 레이저 장비를 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로 양자 상태를 조작하는 거예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구실에 있던 다른 연구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고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인재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 젊은 연구자가 자신의 실험 결과를 보여줬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수준 높은 연구였어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나올 법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연구를 독자적으로 하신 건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었어요.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에는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거예요. 연구실 책임 교수님도 만나 뵀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양자 컴퓨터 연구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고 연구자들의 열정도 대단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양자 얽힘 실험도 성공했어요.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실험 장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정밀한 장비였어요. 이런 실험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데이터도 보여주셨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말 독창적인 연구였어요. 다른 나라의 연구를 복사한 게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방법론이 있어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은 도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의 결과였어요. 제가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연구실을 둘러본 후에는 다른 연구기관들도 방문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도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자통신연구원 ETRI도 방문했어요. 거기서는 통신기술과 관련된 양자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의 열정과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인재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각 연구기관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가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편견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경외감까지 생겼어요. 연구자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학문적 열정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놀라웠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창의성이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연구 환경도 정말 좋았어요. 최신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연구비 지원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자들 간의 협력이 활발했어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하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정보 분석 일을 해왔으면서도 한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첫 방문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한국 관련 자료만 찾아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첫 번째 비밀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는 놀라웠어요. 국제시험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탄탄한 기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 연구가 가능했던 거예요.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한국 고등학생들이 쉽게 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초 실력이 있으니까 대학에서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는 기업들을 구경했어요. 삼성전자 본사에 갔는데 정말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기업인가 싶었습니다. 삼성의 연구개발 센터를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연구실,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매출의 7%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요. 삼성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규모를 계산해보니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 투자를 하니까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LG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구시설을 보면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 기업이었어요.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도 견학했어요.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정말 철저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속도감도 놀라웠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바로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의사결정도 빨랐고 실행력도 뛰어났어요. 이런 속도감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 발전도 정말 빨랐어요. 1990년대 중반인데도 이미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PC방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처음 봤어요. 젊은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IT 기술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휴대폰 사용률도 놀라웠어요. 1995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정말 빨랐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정부 주도의 기초 연구와 기업 주도의 응용 연구가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미래에 중요할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자들의 국제적 감각도 뛰어났어요. 해외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가져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험이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벤처 기업들도 정말 활발했어요. 젊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벤처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창업 문화가 혁신을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더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조 역량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의식도 대단했어요. 조금이라도 불량이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완벽주의가 한국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역동성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유연성이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일에 대한 태도가 특별했어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런 근무 문화가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팀워크도 정말 좋았어요. 개인보다는 팀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하려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협력 정신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회 인프라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교통, 통신, 전력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연구개발에도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었고 안정적인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교육 기회의 평등성도 놀라웠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등한 기회가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구경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등을 방문해봤는데 각각 고유한 특색이 있었습니다. 서울만 발전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의 항만 시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최신 장비로 화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류 시설이 한국 경제의 글로벌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구의 섬유 산업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옛날 방식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었어요. 광주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봤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최신 자동차들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지방 도시들을 보면서 한국의 발전이 서울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균형 발전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학습 능력도 정말 뛰어났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언어 능력도 대단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언어 능력이 국제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도 놀라웠어요. 세계 각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보력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빠른 실행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혁신적인 기업 문화,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실행력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일본과 중국도 다시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세 나라를 직접 비교해 보면 한국의 진짜 특별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여름, 먼저 일본으로 갔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느낀 첫 번째 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밀함과 완성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변화가 적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쿄대학의 양자물리학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연구시설은 정말 훌륭했고 연구자들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는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기존의 방식을 완벽하게 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만 합니다. 일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일본의 연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일본 기업들도 비슷했어요.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을 방문해봤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한국보다 느린 것 같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꼼꼼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조직의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양자 컴퓨터 연구도 수준은 높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기존의 이론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중국으로 이동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모든 게 크고 웅장했어요.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도로도 넓었습니다. 중국의 양자 컴퓨터 연구도 활발했어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었고 연구 인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연구의 확장이나 모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국처럼 독창적인 접근법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의 연구 결과를 따라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따라잡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 교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중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단계였던 거죠. 중국 기업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존 기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더 싸게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품질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중국 제품들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품질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품들처럼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교육 시스템도 흥미로웠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한국의 독특함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일본의 완벽함과 중국의 역동성 사이에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한국의 첫 번째 특별함은 균형 감각이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과도하게 보수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무분별하게 변화하지도 않았어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특별함은 속도였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중국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세 번째 특별함은 창의성이었어요.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안전한 길만 가지 않고 중국처럼 단순히 따라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일본은 기존 이론의 완벽한 구현에 집중했고 중국은 외국 연구의 빠른 모방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자들의 사고방식도 독특했어요. 왜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도 특별했어요. 일본처럼 너무 경직되지도 않고 중국처럼 너무 혼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체계가 있으면서도 유연성이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무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중국 사람들처럼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의 성공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독특했어요. 일본처럼 획일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암기 위주만도 아니었습니다. 경쟁을 통해 실력을 키우면서도 창의성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습 태도도 달랐어요. 일본 학생들처럼 소극적이지도 않고 중국 학생들처럼 맹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이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국제적 감각도 한국이 더 뛰어났어요. 일본은 자국 중심적인 면이 있었고 중국은 아직 내부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언어 능력에서도 한국이 앞섰어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 사람들은 아직 국제적 소통에 서툴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어요. 기술 융합 능력도 한국이 특별했어요. 일본은 분야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었고 중국은 아직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서로 다른 분야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어요. 위험, 감수 능력도 한국이 뛰어났어요.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었고 중국은 너무 무모했습니다. 한국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줄 알고 있었어요. 품질에 대한 철학도 달랐어요. 일본은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중국은 속도는 빨랐지만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어요. 혁신에 대한 접근도 독특했어요. 일본은 점진적 개선을 선호했고 중국은 급진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한국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사회적 결속력도 한국이 특별했어요.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었고 중국은 지역적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은 국가적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정부의 역할도 달랐어요. 일본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었고 중국 정부는 너무 간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절한 지원과 자율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한국이 더 명확했어요.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고 중국은 아직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비교를 통해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정말 독특하고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을 가진 특별한 나라였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도 이런 독특함의 결과였어요. 일본의 완벽함, 중국의 역동성을 넘어서는 한국만의 창의성과 균형 감각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였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기술 강국이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은 후 저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협력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확신하게 된 이상 이제는 어떻게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996년 가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제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KAIST의 최첨단 연구시설, 뛰어난 연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독창적인 연구 성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국가과학재단 NSF의 책임자를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CIA 요원이 왜 갑자기 한국 과학기술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에너지부 관계자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한국의 연구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협력할 가치가 있겠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드디어 1997년 봄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열렸어요. 미국에서는 NSF, 에너지부, 그리고 주요 대학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 KIST 등의 대표들이 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여전히 미국 측에서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발표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김 박사가 한국의 양자 얽힘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설계하신 건가요? 미국의 한 교수가 놀라면서 질문했어요.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미국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양자 오류 정정 알고리즘에 대한 한국의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인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연구자들도 이건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모든 의심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한국과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첫 번째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되었어요. MIT와 KAIST가 파트너십을 맺고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스탠포드와 서울대학교도 양자 통신 연구에서 협력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미국의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 만나니까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났습니다. 6개월 만에 기존보다 오류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함께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미국 연구실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모습이 미국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되었어요. 동시에 미국 연구자들도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항상 같았습니다. 정말 놀랍다. 한국의 연구 환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실용적 접근법과 미국의 기초 이론 연구가 결합되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호학,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에서 실제 활용 방안을 찾아냈어요. 특히 한국 연구진들의 빨리 실용화해보자는 마인드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론 연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항상 이걸 어떻게 실제로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개발 등에서도 미국과 한국 간 공동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IBM과 삼성의 협력도 시작되었어요. 구글과 LG도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협력하니까 기술 상용화가 훨씬 빨라졌어요. 학술 교류도 크게 늘어났어요. 양국 대학들 사이에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공동학위 과정도 개설되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양국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이 확대되었어요. 매년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대규모 공동 연구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니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때로는 미국보다 앞선 아이디어를 가진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기술력은 더욱 발전했어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달성한 성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기존의 방법보다 10배나 빠른 계산이 가능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미국의 연구자들도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라며 감탄했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도 놀라웠어요. 더 안정적이고 오류가 적은 양자 프로세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어요. 국제학회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졌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 주요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들의 발표가 항상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었어요.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한국 연구자가 거론되기도 했어요. 양자 얽힘의 새로운 원리를 발견한 성과였습니다. 비록 그 해에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도 더욱 발전했어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어요.
벤처 생태계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양자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었어요. 교육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양자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지금 은퇴한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한국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였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도용된 것이라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실제로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겸손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한때 편견을 가졌던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도 한국의 성공이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는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더 큰 꿈을 꾸세요. 한국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더욱 발전할 거라고 확신해요. 두 나라의 장점이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는 정말 놀랍거든요. 이런 협력이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서로 배우고 협력하세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30년간 전문가 노릇을 하면서도 이렇게 크게 틀릴 수 있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한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